저는 여행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에 자전거나 바이크로 여행하시는 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유는 코스 등을 짜보고 괜찮으면 저도 가보기 위해서죠. 그렇다 보니까 1000명이 안 되는 분들의 채널은 일단 구독을 눌러 놓습니다. 빨리 여행으로 수익 나라고요. 그 중에서 구독하고 댓글을 달고 하다가 알게 된 분이 아란여행TV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현재 모델 일을 주로 하시면서 부수입을 위해 막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의 모토GP라는 바이크 대회에 지인이 불러줘서 구경을 간다고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필요하면 일본어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더니 바이크 렌탈이랑 애매한 날짜에 숙소를 부탁을 해서 숙소는 저희 집에서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바이크 렌탈은 125cc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 중에서 헌터컵으로 요청해서 찾아봤었고요. 원래라면 한국인은 다 아는 렌탈 819를 썼겠지만 일본 로컬에는 렌탈 기간별로 잘만 검색하면 저렴한 곳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혼다나 야마하 모델 중 특정 모델을 지정한다면 각 메이커 렌탈 페이지가 저렴한 편이고요. 저의 경우는 일주일 정도로 저렴한 데를 찾아보니까 바이크 렌탈이라는 사이트가 헌터커브 렌탈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았네요. 문제는 외국인은 상대를 하지 않는 데다가 평가를 보면 빌려주기 싫은데 내가 간절히 부탁하니까 빌려주는 거야 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즉, 일본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곳은 포기하셔야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여기는 전부 포함 일주일에 28,000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저렴한 월 렌탈 서비스가 있었는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관동 지방에는 헌터커브가 없었답니다. 월 렌탈 서비스는 월 단위로 빌리는 조건으로 한 달에 2만엔 언더에 빌릴 수가 있어요. 만약 일주일만 빌리겠다면 렌탈 819라면 125cc 기준으로 첫 24시간 플러스 5일간 추가 비용에 보험료를 포함해서 4260엔 정도 되는데요. 이걸 월 렌탈로 빌리면 19,000엔 플러스 보험료 7,000엔이 되어서 26,000엔에 한 달을 빌리거나 일주일 만에 돌려줘도 됩니다. 물론 일주일 코스가 있어서 11,000엔 플러스 보험료 3,000엔으로 14,000엔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빌려봤더니 영어 대응을 안 하므로 일본어를 꼭 해야 하네요. 이번에 요청한 것은 헌터커브라서 혼다 페이지에서 렌탈을 하려고 했는데 딱 빌리고 싶은 날이 쉬는 날이라서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빌리고 나서 동선을 잘 짜보니까 첫날은 내가 차를 빌려서 픽업하는 게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오랜만에 여행도 할 겸 해서 나리타로 픽업을 갔습니다. 다행히 나리타 공항에서 헤매지 않고 쉽게 만날 수가 있었고요. 바로 나리타 장어 덮밥집으로 향했지요. 저희 집에서 나리타 장어 덮밥집을 갈 바에는 근처에 최고급 장어집을 가는 게 싸게 먹힐 정도로 교통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들러서 먹고요. 그리고 우미 호타루를 보고 싶다길래 나리타에서 우미 호타루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미 호타루를 보더니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는데요. 나리타랑 우미 호타루에서 예상보다 오래 지체를 해서 그 다음 해저 터널을 지나 고텐바 아울렛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패스를 하고 가와구치의 모미지 회랑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모미지는 단풍잎이라는 이야기인데 모미지 회랑은 단풍 시즌이 되면 아주 이쁜 라이트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고텐바 아울렛은 관동 최대의 아울렛 매장이라서 브랜드 품의 저렴한 쇼핑도 있지만 그냥 쇼핑몰을 즐기기만 하고 후지산을 촬영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죠. 식사도 괜찮고 하니까 쇼핑할 때는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미지 회랑으로 이동하고는 있는데 어느덧 해는 지고 있어서 서비스 에리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에비나 서비스 에리어에 좀 머물러서 휴식하고 가려고 도착을 했습니다. 때마침 에비나 SA에서 노을에 물든 후지산이 보였네요. 타이밍이 아슬아슬하게 좋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여기서 많이 찍고요. 어차피 모미지 회랑까지는 1시간 반 이상 남아있어서 해지는 모습을 찍을 만한 곳이 없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그리고 모미지 회랑은
완전히 깜깜할 때 들어왔는데요. 아직 이른 시기라서 라이트업이 없어서 아주 컴컴한 거리였습니다. 그냥 한밤중에 후지산 분위기만 느끼고 밤하늘에 별이 아주 많구나 하고 멍 때리다가 왔네요. 여기서 패밀리마트랑 세븐일레븐 모두 동네 분위기에 맞게 갈색 간판을 쓰고 있는데요. 일본에는 주변 환경을 해치지 못하게 강제화하는 법률이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집 색깔을 주변과 다르게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또 정보 하나. 이곳의 패밀리마트는 화장실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세븐일레븐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패밀리마트에 주차는 해놨는데 그냥 바로 옆에 세븐일레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거기서 음료 등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배려가 매출에도 차이가 생기는데 요즘 중국인들 때문에 관광공예로 몸살을 앓고 싶다 싶은 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둘째 날은 바이크를 빌리러 가는 길이었는데 앰뷸런스가 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앞차들이 전부 좌우로 갈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선 당연한 건데 한국에선 뒤에서 소리 나면 앞으로 더 도망가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앞쪽에 차들이 더 몰려서 막힐 수도 있는데 미리 좌우로 비켜주는 게 일본에선 상식이죠. 아무리 한국이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선진국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려면 아직 시민의식이 못 따라온 건 아닌가 싶네요. 바이크 렌탈 샵으로 갔는데 여기는 외국인은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국제면허증을 내미니까 그걸로 가능한지를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국제면허증으로 일본에서 빌린 적이 있고 이게 당연하다고 하니까 불안해했는지 본국의 면허증도 같이 받아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전부 진행을 했는데 영어만 하시는 분들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렌탈 819보다 약 30% 정도 저렴하고요. 125 정도 되는 바이크를 한국에서 중고로 구입한 뒤에 일본에서 가져와서 종주를 하시는 분들의 영상이 자주 보이는데요. 125cc의 경우는 굳이 일본에 가져오면 나중에 가져갈 때까지 왕복으로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3개월 빌리면 60만 원인데 말입니다. 한국에서 중고 바이크를 구매하는 가격이 이미 60만 원 넘지 않을까요? 한국 중고 바이크 가격은 잘 모르긴 하지만 물론 자기 바이크가 좋으니 무조건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대형 바이크일수록 자기 거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다들 일본어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빌리고 싶으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타이밍이 괜찮으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렌탈이 끝나고 필요한 장비를 사러 아키하바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폰에 연결하는 OTG를 놓고 왔다고 해서 저렴한 곳을 찾아서 아키하바라로 왔는데요. 아키하바라에서 저렴하게 파는 안쪽 거리를 안내도 해주면서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이나 아키하바라의 독특한 분위기를 안내를 해주었죠. 이런 액세서리류는 요도바시 카메라나 비코 카메라 같은 양판점은 무지 비쌉니다. 아키하바라 뒤쪽에서 1000엔 언더에서 살 수 있는 거를 양판점은 거의 3-4천엔 정도에 팔고 있죠. 이런 양판점과 아키바의 차이도 있습니다. 원래라면 바이크를 빌려서 바로 치바 99리 쪽으로 돌려고 했었는데 렌탈을 끝낸 시간이 애매해지면서 그냥 집으로 들어와서 집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죠. 집은 서쪽이라서 아키하바라를 경유해서 가는 길이다 보니까 아키하바라도 들렀고요. 그리고 황골 둘레길도 보고 신주쿠를 지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45분 거리에 카도카와 뮤지엄이라고 하는 독특한 건물과 바로 옆 신사는 애니메이션 콜라보를 자주 하는 신사라서 오타쿠를 대상으로 하는 독특한 신사도 있는데 거기 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비가 오는 바람에 갑자기 경로를 변경해서 온천으로 이동을 했죠. 온천조차도 관광으로 딱 오기 좋은 다양한 시설이 있는 온천이라서 온천도 즐기고 주변도 즐기면서 휴식을 했던 게 잘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나름 유명한 온천인데다가 요즘 이런 분위기의 온천이 도쿄에는 이제 몇 개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녁쯤이 돼서 멀리 이동은 힘들 것 같아서 바이크용이나 아웃도어용 옷을 저렴하게 파는 워크맨 프로라는 샵으로도 갔고요.
여기는 원래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파는 나름 그들에게는 고급 브랜드 있는데 요즘은 아웃도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저렴하고 패셔너블하게 내놓으면서 유니클로보다 저렴하고 기능성인 옷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죠. 기본 발수가 대부분이고요. 계절에 따라서 보온이나 방풍, 땀, 투습, 속건 등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어서 아웃도어에 최적이면서 패셔너블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그냥 유니클로의 옷에 저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1,900엔에서 2,900엔 정도로 웬만한 것을 거의 살 수가 있습니다. 방수, 방풍, 땀 배출이 되는 점퍼가 2,900엔이라면 디자인이 구릴 것 같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납스라는 바이크 용품 전문 할인점을 갔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바이크에 관심이 있고 일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가보시는 곳인데요. 여기에선 1, 2만엔의 프로텍터가 달린 본격적인 바이크 웨어를 살 수가 있고요. 10만엔 정도면 레이서 슈트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신 상품은 할인율이 낮거나 없고 올해 출시되었지만 시기가 지난 것들이 할인율이 크게 되어서 조금씩만 늦게 구입해도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아란 씨가 이야기한 건요. 단순 의류나 헬멧만이 아니라 각종 부품들이 세세하게 판매되고 커스텀 부품 종류가 많은 게 부럽다고 하네요. 물론 커스텀을 잘 안 하는 저로선 잘 모르는 것들이긴 하지만요. 대충 이렇게까지 둘러보고 아란 씨는 메인 이벤트 회장인 모토GP 회장으로 혼자 떠났습니다. 저도 따라가고는 싶었는데 관람하기 좋은 자리는 이미 완판이 되었고요. 안 좋은 자리조차 27,500엔이나 해서 이런 걸 잘 모르는 저로서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콘텐츠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처럼 일본에서 바이크를 한번 타보시고 싶은데 겁이 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이런저런 정보도 드리고요. 타실 수 있게 이런저런 도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만 맞으면 같이 이동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은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세요. 모처럼 일본에 와서 좋은 경험을 가져가셨기를 바랍니다. 끝!